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선제적인 대응, 현재 산업 위기를 두고서 항상 지적됐던 말입니다. 일이 터지고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뒤에 책임 소재도 없이 국민 혈세로 부담하자, 이런 걸 좀 막자라는 뜻이었죠. 조선, 해양의 경우 그러지 못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지금은 괜찮지만 곧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안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대안이나 로드맵보다는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좀 강조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안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후 한국경제학회장 역임하신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해서 문제점과 대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손정한 회계사와 함께 세무 회계에 관련 다양한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부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컨설팅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대강의 방안이 나온 건데요. 결론은 이들 업종 곧 공급 과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미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라든지 또 산업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통폐합만 해라, 이런 얘기는 좀 불가피하다,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죠. 정부의 산업 재편 방식, 철강,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취약업종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그 방식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방식과 문제점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고쳐져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던 해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철강, 석유화학안이 지금 최근 나왔거든요. 오늘 나왔는데 알맹이나 좀 현실적인 대안은 빠졌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세계적인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추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민간 주도로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미흡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을 축소하는 것 외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아마 내일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다 그러니까 정부의 네. 지원 내용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시각까지 또 정부의 이 방침들이 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양적인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질적인 부분, 그 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내용적인 이 장단점을 찾는 부분들 좀 더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잉 공급 얘기가 조금 업계에서는 약간 다른 온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도 하고, 철강은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을 지탱해온 어떤 중심 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이 이렇게 급할 만큼 상황이 나쁘냐, 이런 인식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수님? 석유화학에서는 이제 지금 수익도 좀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석유 가격이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익이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유가가 된다든지,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뉴노멀이라 해서 이제 세계적인 장기 침체가 지속될 게 네. 예상되고,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추격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이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하고 인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조조정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아주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더라도 조금 지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구조조정을 해서 조선이라든지 해운과 같이 그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세계 2위의 허베이 강철 중국입니다. 9위의 서우두 강철 이 M&A를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이 뭐 중국, 일본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긴 한데 방식에 대한 문제점 뭐 앞서도 나왔지만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구체적인 대안, 앞서 말씀하신 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나 뭐 줄일 것, 살릴 것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몸집 줄이기, 인수합병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런 방식이 좀 오히려 좀 너무 서두르다 보면 더 경쟁력을 악화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그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구조조정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M&A를 통해서 대형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석유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생산 감축을 동시에 이제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M&A 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M&A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M&A를 통해서 외국 선진국과 같이 구조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여건 자체가 이런 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속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술 집약적이고 조금 더 고부가 가치 뭐 예전처럼 정말 물량으로 경쟁하기에는 이제 중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화되고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려면 결국 기업 스스로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뭐 미래 수요량 예측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환경 분석이라던가 이런 방향성 제시, 정부의 얘기가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에서는 당장 줄이라고 해서 줄였다가 나중에 물량 예측 안 되면 수요량 예측 안 되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엇박자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업계에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와 달리 그 중국과 그 일본 인도의 추격이 지금 네네.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제 그런 그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지 간에 그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데는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요. 네. 단지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민간 주도로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정부 주도, 민간이 못하면은 정부 주도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법하고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한진 같은 경우만 봐도 어떤 위기 대처를 놓고 정부와 한진, 이 기업과 정부가 서로 약간 미루기를 하다가 좀 더 상황이 악화된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이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을 조금 나서게 되면 사실은 이 금융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보다는 조금 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뭐 미쯔비시 사례도 들고 하던데요. 민간 주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이 주도해서 인수합병이라든지 또 신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기술 집약적인 기술 위주의 그런 제품을 생산하도록 생산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금융이라든지 세제 혹은 기술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M&A 시장이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분규가 심하기 때문에 M&A를 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 그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민간이 실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할 수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지금 조선과 같이 그런, 그를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산업 같으면 그냥 민간에 맡겨놓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냥 그것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네. 기간 산업도 이것은 마치 금융회사와 같은 거죠. 네. 새마을 금고가 지금 부실화돼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그 금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 기간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은 민간 주도로 이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추진하고, 만일의 경우에 민간이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얘기가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먼저 사실은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나서기 이전에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려면 결국은 유인책, 인센티브인데요. 오늘 기사 제목들도 그렇습니다. 당근도 채찍도 없다. 지금 이 조정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채찍도 중요하겠지만 당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좀 나서게 하려면 지금 원샷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세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선제적 구조조정에 응답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메시지나 방안 같은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신산업에 투자한다든지, 네. 또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신산업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기술 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산업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민간이 민간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철강 회사들이 스스로 이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 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놓고 기존 판을 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부의 이야기가 좀 선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퀴즈 형식이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스 애플리케이션은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을 현재 하루 3,324만 배럴에서 74만 배럴 줄인 3,250만 배럴로 합의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2014년 6월 폭락 이후에 현재 $5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이 원유 가격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국가별 생산량을 얼마로 배정할 것인지 이걸 나누지 못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비회원국 중에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 이란의 참여 여부도 변수로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원유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서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원유 가격, 또 석유 가격 나올 때마다 뉴스에 꼭 등장하는 기구죠. 1960년 9월 바그다드 회의에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5개 석유 수출국이 석유 수입의 안정 확보를 목표로 결성한 기구입니다. 당초 목적은 원유 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려는 거였지만 지금은 가격 정책,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 보호, 또 석유 산업의 진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석유 자본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직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석유는 오일이라고 쉽게 부르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로 2글자, 우리말로 하면 총 7글자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캠페인 2개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만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뭐 반값 할인한 품목도 있다고 하는데 또 이건 유인책일 뿐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자율화했는데 실손 의료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상품인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죠. 이 계좌의 3분의 1이 깡통 계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시작되죠?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작년 이맘때 열린 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또 이 관광 축제였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통합을 하면서 행사 규모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할인 행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1일간 진행이 되고요.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또 지역별 문화축제 등은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이제 제조업체까지 할인 행사 대열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자동차와 휴대폰, 가전까지 할인 품목이 훨씬 다양해졌고요. 절반 이상 이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제품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예, 절반까지 깎아주는데 좀 비싼 것도 많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소비는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되죠?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때 을 하면서 작년 4분기 민간 소비와 이 국내 총생산을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씩 끌어올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할인 품목이 다양해지고 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과 지역별 축제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열리면서 이 분위기를 띄우게 되는데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이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와 겹치면서 이 행사 참여 업체들은 좀 반짝 소비 특수를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고 또 안 쓰면 안 될 텐데요. 네. 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일반 사기범보다 좀 무거운 처벌을 한다 이런 게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보험 사기범도 일반 사기범처럼 그렇게 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수위가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다른 죄식 없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 보험 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13.7%에 불과해서 46.6%에 달하는 일반 사기범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특별법은 이 보험 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구분을 해서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였고요. 이 상습 보험 사기법이나 보험 사기 금액이 늘면 가중 처벌된다고 합니다. 예, 일가족이 관련되어 있는 보험 사기 뉴스들도 종종 등장하는데 보험금 늦게 주거나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죠? 네, 특별법은 보험사가 이 보험금 지급을 좀 늦추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 보험금을 좀 깎아서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반하면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좀 부과하도록 했고요. 이 보험사는 보험 사기로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당국에 보고를 하거나 뭐 고발을 했을 때만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뭐 주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긴 한데요. 이 처벌 수위가 이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이득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또 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에는 뭐 사실상 제재 방법이 없다는 이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좀 규정을 보완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보험료 자율화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실손보험료 사실은 연초 뭐 연말 이럴 때마다 자주 등장합니다. 내년부터 오른다 이런 뉴스 있는데 결국 확인해보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뭐 보험료를 계속 좀 올린 보험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심상정 의원실에서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네. 올해 실손의료 보험료가 많게는 5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국화재가 작년보다 최고 47.9%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현대해상이 28.9%, 아이한스생명이 24.6%, 이 하나생명이 23.4%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전체 24개 보험사 중에서 이 23개 보험사가 전년보다 평균 18% 이상 보험료를 올렸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앞서 이 지난해 보험업종에 대한 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보험료도 자율화했는데 그러자마자 이 보험사들이 좀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 보통 뭐 우리나라 보험이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개 실손보험도 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정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대책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실손보험, 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뭐 3,200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고요. 또 뭐 여기에는 뭐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은 숫자에서 빠진 거여서 사실상 뭐 전 국민이 좀 모두 가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보험료가 좀 갑자기 껑충 뛰면서 좀 부담이 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보험사들이 그동안 실손의료보험료는 거의 올리지 않았고 뭐 그래서 뭐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지적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뭐 단기간에 보험료를 갑자기 올리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과잉진료 최소화와 함께 이 좀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는 돈은 맞고 또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거 좀 잡고 전 국민의 보험이니까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ISA 관련 보도 많이 해주셨는데 임직원이 만든 계좌 3분의 1은 깡통 계좌다. 이거 좀 충격적인 뉴스네요. 네, 올해 7월 말 통계인데요. 올해 은행에 개설된 ISA 계좌를 보니까 자사 임직원 계좌가 6만 9천여 개에 달했고요. 이 중에서 36%인 2만 5천 개 정도는 이 잔액이 10,000원 이하인 깡통 계좌였다고 합니다. 뭐 10만 원이 넘는 계좌는 33%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뭐 자사 임직원 계좌가 2만 개쯤이 개설이 됐는데 이 중에서 한 30% 정도가 잔액이 10,000원 이하로 조사가 됐고요. 10만 원이 넘는 계좌는 35% 수준에 그쳤습니다. 뭔가 이 실적 채우기, 이 할당량 채우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행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뭐 투자 목적으로 ISA 계좌를 만든 게 아니고 뭐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ISA가 판매된 지 4개월이 지난 7월 15일 현재 은행 임직원 중에서 자신이 일한 은행이 ISA 계좌를 만든 비율이 뭐 61%가 넘고요. 기준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증권사 직원들의 자사 ISA 가입률은 75%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정말 요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뚜껑은 열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군요. 네.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악덕 상수를 경험했다. 아직도 이런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군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사는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77%가 최근 1년 내에 악덕 성수를 경험을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악덕 성수로 인한 실제로 피해를 본 경우도 23.3%에 달했는데로 피해액은 1인당 평균 12만 5,6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악덕 성수를 내어는 공짜 사은품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70%로 가장 많았고요. 무료 관광 제공이나 홍보관 운영 등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악덕 상술이 가장 많은 업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상조 서비스였는데요. 최근에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무려 72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26% 정도가 홍보관으로 유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였는데 실제로 이 고령 소비자 59%는 악덕 상술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주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이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과 주방용품 또 건강침구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뉴스 들으신 분들은 집에 어르신들에게 전화해서요.
있어요. 이런 것 속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경제 톱뉴스 중에 톱뉴스 어떤 겁니까? 그 ISA 계좌 뉴스를 꼽고 싶은데 네. 어제도 ISA 계좌를 해지하는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 정부가 이 국민 재산 증식을 내세워서 이 상품을 내놓긴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에게는 뇌물단체가 되고 뭐 재테크 효과도 좀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저희 이번 주 생생경제 계속 지적해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제도의 알맹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생활 많은 것들이 이 세무, 회계 이런 관련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잘 알수록 또 경제생활 하시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그런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죠.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뭐 몇 달, 한 두세 달 방송을 했는데요. 주변의 반응이 처음엔 되게 어려웠다. 아주 어렵더라 이런 얘기였다가 지금은 그거 참 재밌더라 유용하더라 이런 얘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또 다양한 뉴스와 세무회계 정보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와 관련돼 있는 세무회계에 관련된 정보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한진해운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영업자금이 늦어지고 좀 부채가 증가하면서 결국 파산하지 않느냐 이런 기사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왔었는데 좀 뭐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이지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왜 또 파산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방송에 이제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러한 가치들은 이제 부채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법정 관리 신청 후에 흑자가 날 희망이 보여야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네. 점점 사업이 안 좋아져서 적자가 예상되면은 계속 사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채권자의 동의가 받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예,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회생시키는 절차로 안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까? 예, 법정 관리 개시 전의 부채는 채무 감면이나 만기 연장 또는 출자 전환이 가능하지만은 법정 관리 개시 후에 발생한 부채는 정상적으로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즉 법정 관리 신청 후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 법정 관리 신청 전보다 오히려 더 자금이 필요한데 법정 관리 이후에 추가 차입은 거의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므로 이제 점점 더 회생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죠. 예, 이번에도 물류대란 겪은 게 이 법정 관리 정해지고 나서 해외에서는 뭐 압류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배가 부두에 대지를 못했거든요. 아예. 그런 상황이 지금 설명하신 케이스인 것 같고요. 예. 예. 또 매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은 항상 이제 매각이나 합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정 관리가 최종 승인되어도 법정 관리 기한이 10년이나 되는데 이 10년 동안 신규 투자가 보통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경쟁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뿐 아니라 법정 관리 신청을 했는데 실제 채권자 동의를 받아서 법정 관리를 실제로 인가할 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차라리 경쟁력 있는 사업 부분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네. 다른 기업에게 팔면은 채권자도 이제 채권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이제 팔려간 그 사업 부분은 새로운 이제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핵심 인원 이탈 방지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계속 또 이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보다는 또 재빠르게 어떤 정리하는 게 이런 장점도 있다. 아직은 뭐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네요.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 채권단에서 필요한 자금을 추가 차입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 해주기도 하지만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배임 이 자본법상의 배임 논란이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정관리위원회는 한진해운과 관련된 협력업체나 수출기업들이 고통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뭐 국가에서 결국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좀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뉴스를 보시면 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9190번 휴대전화 쓰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간이 과세자 안 해주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 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간이 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간이 과세자는 조금 영세하고 좀 어려운 기업들이 시작할 때 어려운 사업자들이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분 질문을 방송 끝날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끝에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해드렸거든요. 9190님.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좀 이게 지역마다 다른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네.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때 지난 시간에 4,800만 원 안 되면 간이 과세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근데 등록이 안 되고 일반 과세자 등록해야 된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 일반 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군데 하신 분이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또 다른 과세자 이미 신고를 했는데 네네.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장을 내면서 이분은 이제 간이 과세자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네. 한 사람이 간이 과세, 일반 과세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그러니까 내가 새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분이 사업하는 거를 물려받은. 통째로 네. 사서 이렇게 한 그런 분들도 간이 과세자가 안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기타 업종별 또는 이제 지역별로 제한이 또 있습니다. 네. 업종별, 지역별. 이분은 아마 좀 다른 지역이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안 되던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업종별, 지역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계 사업, 네. 아니면 변호 사업 이런 것들은 간이 과세자가 아예 안 됩니다. 예. 그 외에도 광업 아니면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등이 간이 과세자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읍면 지역을 제외한 시 이상 지역,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에서 건물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도 네.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과세 유흥업 이런 부분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 모든 시 지역과 그 외 일부 지역의 과세 유흥업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 부분만 과세 유흥업은 간이 과세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과세자로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예, 특정하게 아주 일부 지역을 빼고는요. 이 유흥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 할 수밖에 없다. 간이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회계 사업도 간이 과세가 안 되는군요. 네. 뭐 개인 사업 하시는데 수입이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일단은 이 간이 과세자도 매출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사항이 있다는 건 뭐 그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매출로만 좀 단순하게 설명했는데 다른 제약사항도 있죠. 예, 맞습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일종의 혜택을 준 것인데요. 네네. 혜택을 주는 다른 세법 규정도 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약 조건이나 사후 관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업을 하시거나 납세할 개인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좀 수익을 적게 잡거나 혹은 4,8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내가 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이 과세했지만 또 다른 제약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랑 상담하시고요. 좀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가장 이제 일반적인 사례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네.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공제를 해주는 건데,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은, 관련 인건비 등에 대해서, 세정상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중소기업은 전담 연구 인원의 인건비나, 연구 관련 재료비 등에 대해서 최소 25% 이상, 최대한 50% 정도의 세금을 차감해 줍니다. 네. 25% 이상 연구개발비를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만큼 또 R&D에 대해서 좀 정부가 장려하는 걸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서는 중소기업 경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대부분 부족하니까 직원 업무는 당연히 이제 멀티가 돼야 되고 한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뭐 현실도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구개발 인원은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으로 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할 경우에 기존 혜택받은 금액 을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 5하고 또 영업활동 5한다. 그러면은 뭐 50%만 인건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액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요즘은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멀티를 요구하는데요. 저도 이제 PD지만 또 이렇게 진행 앵커도 맡고 있는데, 이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세금 혜택이 아주 깐깐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겸업을 하거나 다른 직을 같이 맡길 경우에는 전액 다 뱉어내셔야 되고요. 연구 개발만 전담할 경우에만 혜택이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편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해라 이런 안내서가 왔다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말씀 여쭤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요. 이런 거 종종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예. 종합부동산세는 뭐 과거에는 아주 큰 이슈가 됐었던 거죠. 네, 이게 종부세. 뭐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부과한 거라서 뭐 이거는 뭐 헌법에 개인 재산권을 뭐 침해한다 그런 내용도 많았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제 뭐 그 과세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매년 이제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 9월 말까지 즉 내일까지네요.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2차로 재산세 납부 대상 부동산 중 일정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일정 규모 이상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좀 큰 분들한테만 이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라는 게 발송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택 같은 경우는 뭐 6억인데요. 그 기준이. 네. 근데 또 1세대 1주택이면 9억으로 또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인데 뭐 종합합산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초과할 경우에 이 종류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서 각각 공시 가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액을 초과할 때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라는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뭐 물론 이 종부세 논란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좀 시끄럽기도 했었지만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하는 건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종부세는 뭐지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겠네요. 네, 소유자별로 일정액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부과하므로 합산 배제 신고를 하시면은 네.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종부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된과 동시에 전체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신고를 하면 또다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종부세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특이한 거요? 예.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해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자진 신고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 불가능하고 정부 고지를 하면은 자진 신고 불가능하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이제 자진 신고는 정부 고지가 아닌 것.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세금 부과 방식도 역시 정부에서 고지 결정하거나 내가 자진 신고해서 결정되거나 이렇게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세금의 결정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정부가 결정하는 부가고지 방식과 납세자가 계산하는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방식은 납세자가 신고를 할 때 스스로 과세 표준, 납부세액 등을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결정고지 방식은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해 이를 고지하면은 납세자가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 자진 신고 납부냐, 결정 고지 방식이냐. 이 자기가 스스로 하면 그래도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반적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건 다 정부 고지 방식.
방식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아주 대표적인 자진신고 납부 방식의 네. 세금들입니다. 그 외에 뭐 재산세 등은 지방세니까 정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지 방식인 거고요. 네네. 정부 부과 고지 방식은 쉽게 말해서 특정 시기에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도 정부 고지 방식이거든요. 정부 네. 부과 고지 방식인데 이건 또 특이하게 또 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되고, 뭐 증여세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신고를 하는 거는 일종의 협력 의무인 거고, 이걸로 이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또다시 이제 부가 고지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월급 받는 것 그냥 나라가 알아서 떼간다 이게 아니고요. 내 소득에 따른 세율에 맞춰서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연말 정산하고 또 세금을 정산해서 또 돌려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자진 신고인가요? 이건 그냥 결정 방식이겠죠. 예, 주민세가 여러 종류인데요. 이게 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일부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이제 지방소득세라고도 하는데요. 네. 뭐 8월인가 그쯤 되면은 뭐 5,000원 정도 해서 뭐 주민세 날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정부 부가 고지 방식인 네. 거고요. 법인세나 소득세 분의 10%를 납부하는 게 있는데, 네네. 이거는 자진 신고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군요. 이 종부세로 다시 한번 좀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자진 신고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정부도 이렇게 알려주고 고지를 하는 방식이고 약간 두 개가 합쳐져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게 또 나름 과거의 사연이 있는데요. 네네. 종부세가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자진 신고 방식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네. 계산 방식이 아주 복잡하고 그 최초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대상자도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진 신고 방식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고지를 하고 이에 따라 납부를 하면은 정부 고지 방식이 됩니다. 예, 좀 보완책으로서 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방식과 자진 신고가 좀 합쳐져 있다 이런 거네요. 물론 지금 되시는 분은 또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신데 결국 자진 신고 아니면 정부가 고지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뭐 큰 차이는 사실 없는데요. 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가다하게 납부하시거나 납부세액에 좀 이의가 있다 하시는 분은 네. 부가고지 방식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네. 자진신고 납부 방식은 5년 이내에 세금이 가다하게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 내가 신고하느냐 정부가 결정하느냐 이 차이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또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종환 회계사였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오펙. 네, 오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고요. 택시 기사님도 듣고 계신데 가스값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 네, 소비자 가격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수는 0119님께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티켓은 8192님께 드립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셨다고요? 앞으로는 자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9190님 나라에서 알아서 고지서 간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